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 학계의 화장품 성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성분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겠죠? 물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에는 정제수는 뭐예요?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리켜서 정제수라고 하고요. 증류수는 뭐예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로 만들어진 물을 가리켜서 증류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탈이온수는 이 이온수의 용해에 제거된 그 불순물이 제거된 물을 가리켜서 탈이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요. 정제수예요. 정제수.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정제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럼 물을 이렇게 해서 정제수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또 에탄올을 넣어요. 그럼 에탄올은 어떤 용도냐? 친유성과 친수성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에탄올인데요. 이 에탄올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렴 효과와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수성 성분에는 물과 에탄올이 있는데 이렇게 물과 에탄올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또 이제 유성 성분이 있어요. 아까는 수성 성분을 봤다면 이젠 유성 성분을 보겠는데요. 유성 성분에는 오일, 천연 오일과 합성 오일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식물성 오일. 그럼 식물성 오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로즈. 로즈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민트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보습에 효과가 있는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들이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로즈도 모르고 페퍼민트도 모르고 호호바 오일도 난 몰라. 그런 거예요. 포도씨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물성 오일. 뭐냐면 여러분들 그 라놀린 뭐냐면 양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스쿠알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추출해요? 상어, 간에서 추출하죠. 이런 것들이 동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성 오일, 광물성 오일 이거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실리콘 오일, 그 다음에 바세린 이런 것들이 광물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광물성 오일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모공을 막아요. 모공을 막게 되면 뭐예요? 피부가 호흡할 수 없고 그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예민성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물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악건성이라든지 그런 피부에는 사용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튼살 같은데 아니면 발뒤꿈치 이런 데다 굉장히 건조한 부분에다가 이 광물성 오일을 바르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지만 정상적인 피부에는 가급적이면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알코올, 세틸 알코올. 대표적인 게 이제 세틸 알코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지방산. 뭐냐? 우리 우지, 소의 지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급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에스테르 같은 경우 잠깐만요. 예. 갑자기 잃어버렸네요.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로 만들어진 것이 에스테르예요. 그래서 이런 천연 오일과 합성 오일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왁스 같은 경우에는 카루나 우바 왁스나 칸델리나 왁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꾸 제가 요거는 이제 야자수. 자꾸 오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야자수 잎으로 만든 거고요. 얘는 줄기로 만든 왁스 형태예요. 그러면 오일과 왁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오일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데 이 왁스는 고체화가 된 거예요. 고체화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온도가 맞춰지면 가열을 하게 되면 오일 형태로 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물성 왁스에는 밀랍. 밀랍이 뭐지? 벌집이에요, 벌집. 벌집에서 추출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랍 대부분 막 이렇게 양초 그런 거 만들 때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노닐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없지만 이런 유성 성분은 오일과 왁스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시험에 좀 나온다라는 것은 밀랍하고 나놀린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밀랍은 어디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일입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라노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추출한 오일입니까?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연 오일과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과 왁스 형태의 유용성 오일을 그러니까 유효성 성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보습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습제는 다가알콜, 그냥 천연 보습인자, 그 다음에 고분자 보습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가알콜은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표피의 각질층에 들어 있었죠. 각질층에 세 가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단백질과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예요. 보습인자 그 다음에 지질. 요게 각질층의 라멜라 구조 잘 접착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질층의 천연 보습인자 보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연 보습인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한 50%가량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설명하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각질층에 이 보습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성분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고 각질층에 단백질과 이 천연 보습인자와 그 다음에 지질이 들어있는데 천연 보습인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그럼 여러분들은 아미노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보습인자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고분자 보습제 얘는 뭐냐면 표피 밑에 뭐가 있었어요? 진피가 있었죠. 진피에 진피에
교원섬유. 교원섬유와 그 다음에 탄력섬유. 그 다음 히아루론산. 네, 요런 것들이 고분자 보습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피부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리켜서 보습제라고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추출해서 화장품에 넣어줘서 피부에 흡수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방부제. 이제는 보습제를 넣었어요. 보습제를 넣고 그 다음에 방부제를 넣어요. 방부제를 왜 넣겠어요? 네, 이 아까 안정성에 들어가는 화장품의 4대 요건에 안정성에 들어가는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의 오염이 없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보습제는 어떤 역할? 유용성에 들어가는 거겠죠. 보습. 이런 화장품의 4대 요건에 이 유용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부제. 네, 안정성에 들어가는 변색, 변취, 미생물의 오염이 없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방부제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파라벤유나 아메디아, 졸리디닐, 우레아라는 거라든지 페녹시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소치아 졸리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방부제를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방부제 성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보다 방부제의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방부제의 성분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파라벤유예요. 이건 이제 사용을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많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파라벤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녹시 에탄올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다는 외울 수 없지만 이런 2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것도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는 우리가 화장품에 물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일, 기능, 내 피부에 맞는 아니면 화장품에 들어갈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동물성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성 이런 것들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분, 보습제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방부제도 들어가고 요즘 색채, 색채도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습크림이다 그러면 약간 핑크빛이 돈다든지 아니면 청량감을 나타낼 때는 약간 푸른빛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품에 색채를 부여하게 돼요. 색채를 부여하는데 그럼 색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채류에는 염료가 뭐냐? 물과 오일에 얘는 잘 녹아요. 잘 녹는 것을 가리켜서 염료라고 해요. 그럼 염료로 만들어지는 화장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대표적인 게 화장수예요. 화장수. 어때요? 거의 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색깔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향수. 요런 것들. 를 제품을 만들 때 색채류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염료예요. 염료. 그 다음에 이제 염료는 알았어. 염료는 물과 오일에 잘 녹는 애. 그래서 화장수를 만들 때 향수를 만들 때 어떤 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만들 때 염료를 사용한다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안료예요. 이 안료. 염료는 물과 기름에 잘 녹는다라고 했는데 이 안료는요 물과 오일에 녹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물과 오일에 녹지 않는 안료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이렇게 나눠져요. 유기안료와 무기안료로 나눠지는데요. 이 무기안료는요 체질안료와 백색안료와 착색안료로 또 나눠져요. 나누는데 체질안료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뭐가 있냐? 탈크 성분이 들어있어요. 탈크 성분이 들어있어서 딱 파우더를 생각하면 돼. 무기안료 중에서
화장품 만들 때 무기한료를 이용해서 무기한료 중에서 체질한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화장품은 대표적인 게 뭐 다양하게 많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렇게 파우더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이 색채류를 집어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백색 한료 얘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이 백색 백탁 현상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산란제. 흡수제 같은 것보다는 산란제를 만들 때 요 백색 한료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착색 한료, 착색 한료 뭐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무기한료의 색채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거. 하지만 무기한료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피부 톤을 커버를 해준다든지 피부를 보호한다든지 피부의 그 결정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색상이 그닥 화려하지가 않아요. 빛이 화려하게 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이 화려하지가 않지만 빛, 산, 알칼리에 강해요. 그래서 거의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런 무기한료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유기한료는 뭔가? 무기한료의 반대를 유기한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한료 같은 경우에는 빛, 산, 알칼리에 약해요. 하지만 무기한료는 색상이 화려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유기한료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화려해요. 화려하니까 뭐를 만들겠어요? 뭐 섀도우라든지 립스틱이라든지 그런 색깔이 화려한 것들을 만드는 때 사용하는 안료인데요. 하지만 빛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알칼리에 약해서 어때요? 우리 항상 화장 보정할 때 뭐예요? 섀도우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어떤 색깔을 부여하는 것을 다시 덧칠하잖아요. 뭐 파운데이션도 하지만 이 프로수를 따지고 보면 이 유기한료로 만들어진 화장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 덧바르거나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면 이제 무기한료의 차이, 유기한료의 차이, 그 색채의 차이를 알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크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염료에는 색깔을 선명하게 낼 수가 없어요. 희석되기 때문에 뭐 물과 오일에는 잘 녹지만 이게 강한 색상을 만들 수가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일 에나멜이에요.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죠. 선명한데 그거예요. 어떠한 색깔을 무기한료와 레이크를 섞으면 무기한료는 빛을 화려하게 낼 수는 없지만 이 레이크를 섞으면 어느 정도의 색깔을 낼 수가 있고요. 염료와 레이크를 섞으면 어느 정도의 또 색깔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색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오래 할게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무기한료예요. 무기한료. 그 중에서 색채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기한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한료는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색채를 부여했어. 색채를 부여했으면 또 우리가 시각을 충족시켜줬으면 그 후각을 또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화장품은 향료를 보도록 할게요. 천연 향료, 동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향료고요. 합성 향료는 뭐예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원료를 합성 향료라고 하시고요. 근데 합성 향료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건 왜냐? 우리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천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원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 향료를 볼게요. 그래서 천연 향료는 우리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이 합성 향료보다는 더 일어나지만 고가에다가
그닥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합 향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그다음에 성분, 보습제라든지 기능을 하는 그런 성분을 넣고, 그다음에 방부제를 집어넣고, 색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향까지 화장품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이젠 산화 방지제. 이제 화장품을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피부의 유용성까지 다 해서 만들었는데 얘를 우리가 개봉을 한 다음에 공기와 산화되는 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산화 방지제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화 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산화 방지의 효과도 있지만 방부제의 기능도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pH, 이 pH 조절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pH는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pH 조절제도 화장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야 될 pH는 3에서 9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pH 조절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시트러스 계열. 얘는 산성화인데요. 시트러스 계열 뭐 여러 가지 있죠. 산성분, 귤, 이런 오렌지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암모늄 카보나이트 같은 경우 알카리와 pH 조절제로 사용되어진다는. 그러면 산성화 알칼리 제가 수소 이온 농도 다 설명을 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앞쪽으로 가서 수소 이온 농도를 보시면 요 산성화하고 알칼리화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의 산화 방지제 사용할 때 산화되지 않게, 그다음에 이 화장품의 pH 조절제까지 딱 들어갔어. 네, 이제 마지막 화장품에 다 들어갔는데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식물성 오일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잘 색채랑 이런 것들이 잘 섞이게 해주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끔 하는 물질이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하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할게요. 계면활성제인데 앞부분 올챙이 같이 생겼죠. 올챙이. 근데 이제 앞부분이 친수성계를 띠고 있어요. 물하고 친한 애야. 그다음에 뒤 꼬리 같이 생긴 애가 친유성계. 얘는 오일하고 친한 애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보면 이 계면 얘는 뭐야? 기체,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요런 애들이 계면이 잘 서로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쉐, 이 올챙이 같은 애들이 여기가 오일이야. 그러면 요런 모양을 이 계면활성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화장품하고 섞였을 때의 이 미셸의 구조로 얘가 크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이런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셸의 구조에 따라서 화장품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LB는 얘는 뭐냐면 0에서 20까지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올수록 이제 얘가 약간 크림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림 형태. 그럼 크림 형태는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오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일. 물보다는 오일이 많이 들어있고요. 뒤로 갈수록 화장수예요. 화장수. 얘는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네, 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화장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오일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쪽으로 올수록 이 물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올수록 크림이고 뒤쪽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화장수고 중간 정도가 뭐겠어요? 네, 로션이라든지 그런 에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특성, 계면과 미셸과 HLB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의 그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온화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온화에 따른 분류를 보면 양이온성, 얘가 플러스를 띄고요. 얘는 음이온성, 음을 띄고요. 양적 구성,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띄게 돼 있어요. 비이온성은 얘는 아무것도 이온성을 띄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성분을 가지고 양이온성을 가장 많이 띄는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섬유유연제라든지 린스,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품을 만들 때 이 계면활성제의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린스나 섬유유연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이온성, 얘는 음극을 띄어. 이온이 이온성은 어떤 거를 만들 때 이 계면활성제를 넣냐? 샴푸라든지 폼클렌징이라든지 어떤 기포가 거품이 형성되는 제품을 만들 때 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냐면 저자극 샴푸라든지 그런 저자극 샴푸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덜하죠.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기포가 많이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는 제품은 그런 저자극 샴푸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라는 거. 그 다음에 비이온성, 얘는 양이온, 음이온 아무것도 띄지를 않아. 이 이온을 띄지 않고 비이온성이에요. 그럴 때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 이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 화장수, 대표적인 게 화장수예요. 화장수라든지 뭐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어떤 세정의 효과 그런 거가 있는, 그 다음에 그냥 크림, 로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성분을 첨가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면활성제의 종류를 볼게요. 네, 유화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화제 얘는 OW가 있어요. 얘는 수중 유형. 그 다음에 WO가 있어요. 얘는 유중 수형. 그래서 이 수중 유형은 뭐냐? 얘는 로션이라고 보면 돼요. 로션. 그다음에 이 유중 수형은 뭐냐? 크림이라고 보면 돼요. 크림. 그래서 어떤 상태의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로션이나 크림의 상태를 가리켜서 유화제라고 그래요. 유화제. 그럼 가용화제는 뭐냐? 얘는 화장수를 만드는 화장품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산제, 얘는 많이 지저분해지네. 마스카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 분산, 균일하게 미셸의 구조가 끝에서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되어 있는 제품을 가리켜서 분산 제품이라고 하고요. 세정제는 어때요? 기름때 뭐 이런 것들을
계면활성제 오일 성분의 그런 것들이 기름때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세정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나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의 212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계면활성제의 작용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책에 쫙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계면활성제의 특성, 이온화에 따른 분류,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합격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죠. 합격 포인트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으시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요.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항상 본문을 이렇게 교재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시험을 보실 때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교재에 더 충실하게 보시고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제 인강을 들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 화장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